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유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대단했어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제가 결혼을 한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가 제 아내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4살이 된 남성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무척이나 돈독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저는 사고 날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큰 수술을 받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기억 못하더라고 아버지께 말씀하셨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 물은 기억이 납니다. 아빠, 나 교통사고 어떻게 난 거라고 했지? 엄마랑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났다고 했잖아. 우서가 사람이 너무 큰 사고가 나면 기억을 못한대. 그 순간 고통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이 몸을 차단하는 거래. 그러니까 억지로 기억해내려고 하지 마. 아버지는 사고 당시 이야기를 꺼내는 걸 무척 불편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엄마도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철없는 초등학교 시절 때 몇 번 물어본 후로는 아버지께 사고에 대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차피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거든요. 운이 너무 없었다 라고요. 사고가 난 건 운이 없었던 게 맞지만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는 사실은 제게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무척이나 세심하게 잘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제게 무척 열성이셨고요. 저는 학교에 간 기억보다 병원에 다닌 기억이 더 많습니다.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들며 재활을 했거든요. 물론 아버지와 저의 노력에도 제 다리는 걷지 못했지만요. 어릴 적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 멱살을 잡고 싸우던 게 생각이 나네요. 야, 이 자식아, 그런 말 하고도 네가 의사야? 의사면 고쳐볼 생각부터 해야지. 네가 뭔데 포기해라 말아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긴 왜 없어? 이러니 돌팔이란 말이 나오지. 우서가 다른 병원에 가보자. 여기 순 돌팔이만 있네. 의사가 제 다리에 대해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 다른 병원에 가서도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도 충격받고 힘들긴 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살아야죠. 솔직히 저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20살 이전에 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삶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제 스스로 대소변은 가릴 수 있었으니까요. 소변줄을 차야 할 때도 있긴 하지만요. 사실 주변에 제가 아는 환자들 중 마비 증상 때문에 대소변 처리가 힘든 분도 계십니다. 소변줄을 껴야 하고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 자약을 써야 하는데 그 불편감과 통증이 삶의 질을 엄청 떨어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에 자신은 통증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용추 이하로 완전 마비가 되었는데도 끔찍한 고통에 시달린다더라고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아침에 눈뜨기 싫을 정도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리가 마비되었을 때 신경이 살아있어서 불타는 고통이 끊임없이 느껴진다는 게요. 그분의 소원이 자다가 그대로 죽는 거래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도 안 되네요. 그에 비하면 저는 참 운이 좋은 경우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 보니 제 현실을 빨리 인정하게 되더군요. 그저 남과 조금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며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모두 아버지 덕분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오래도록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제 나이 30이 넘어서까지 저를 한의원에 데려가셨거든요. 침 맞으면 좋아질 수도 있다고요. 옛날 무협 영화를 보면 막힌 혀를 뚫어서 대단한 무림 고수가 된다는데 혹시 나도?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을 갖고 무작정 아버지를 따라 열심히 다녔었어요. 솔직히 낫기 위해 갔다기보다는 아버지 마음 편하시라고 다닌 거긴 하죠. 아버지가 언젠가는 제가 꼭 걸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셨으니까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학교에 데려다 주셨어요. 보통 체험 학습이나 소풍, 수련회 등은 가지 말라고 할 법도 한데 항상 저와 함께 같이 가주셨죠. 그럴 수 있었던 게 아버지가 특별한 직업이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경제적으로는 나름 풍족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덕분인지 아니면 원래 제 성향인지는 몰라도 저는 참 밝고 긍정적인 편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런 척하며 살았죠. 그래서 주변에 저와 놀아주는 친구들도 늘 두세 명씩은 꼭 있었습니다. 뭐든 다 해주시는 아버지 덕분에 저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았죠. 제가 뭐 하고 싶다고 말하면 아버지는 어디든 데려다 주셨어요. 특히 저는 어릴 적에 컴퓨터와 로봇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뿐이기도 했지만요. 저는 중학교 때 한참 로봇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로봇 경진 대회에 데리고 가신 적도 있었죠. 어쨌든 제 적성을 살려서 저는 제 진로도 정하게 되었어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 적성과도 잘 맞으니 다행이었죠. 다리가 불편하다는 건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앉고 걷고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혼자서 씻는 것도 무척 진이 빠지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일부러 저를 위해 집에 커다란 욕조를 설치해 주셨어요. 목욕탕을 데려가도 되셨겠지만 제가 창피해 할까봐 일부러 집에 욕조를 만드신 거였죠. 그런 아버지와 매주 함께 욕탕에 들어가 때도 불리고 아버지가 때도 밀어주고 하셨어요. 사회적으로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다 채워주는 아버지였네요. 그 덕분에 저는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공공기관에 취업했어요. 합격자 발표하는 날 아버지가 펑펑 우셨어요. 오리엔테이션 가는 날부터 걱정이 앞섰지만 생각보다 잘 적응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여자를 말입니다. 그녀는 제가 다니는 기관의 사무보조로 들어온 계약직 직원이었어요. 한마디로 알바생이었죠. 그 알바생 이름은 양선애였어요. 보통 대학생들이 알바로 많이 들어오는데 선애 씨는 나이가 좀 많아 보였죠. 제 또래처럼 보였어요. 선애 씨는 외적으로 꽤나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 남자 직원들도 그녀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녀에게 관심이 없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꽤나 그녀에게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저를 대하는 그녀의 모습은 천사가 따로 없었죠. 생글생글 잘 웃고 상냥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를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아 씨가 저에게만 남다르게 대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어느 날 남자 직원들이 모여서 그녀를 욕하는 걸 듣게 되었죠. 걔 사무보죠.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어. 얼굴 좀 반반하다고 남자들이 집 밑바닥으로 보이나? 알바로 들어온 주제에 얼굴 하나 믿고 콧대 높이는 거 보면 가짠다니까. 김 과장도 느꼈어? 나도 느꼈는데 지난번에 일 하나 시키는데 어찌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지 말도 못 붙이게 한다니까. 보통 성깔이 아니야. 지난번에 노총각 박 과장이 데이트 신청했다가 까인 거 들었어? 야, 박 과장 머리숱 없는 걸로 엄청 이신공격 했나 보더라고. 다시는 말도 못 붙이게 만든 거지. 아무리 지가 이뻐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안 그래? 철벽녀인지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건지. 그래도 유모차한테는 친절하게 대하던데? 참고로 유모차는 사내에서 저를 부르는 자기들만의 은어였습니다. 저랑 함께 일하던 한 직원이 아내와 함께 유모차를 사러 갔다가 매장에서 그랬다네요. 유모차를 가리키며 저 휠체어 얼마냐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직원들이 역으로 제 별명을 유모차라 지은 거였죠. 유모차는 남자로 안 보이나 보지. 뭐 장애인 특별 대우 해주는 거 보면 그렇게 싸가지는 또 아닌 것 같고. 암튼 나한테는 싸가지 없는 거 맞아. 그 말을 듣고 나니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녀가 내게 친절한 이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면 너무나 비참했거든요. 그래서 그녀를 제 마음에서 조금 멀리 했어요. 하루는 사무실에서 모두가 바쁜 와중에 선혜 씨가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우석 씨, 점심 드셨어요? 우리 같이 커피 한잔 하러 갈래요? 싫다고 하려다가 왜 그녀가 내게만 신경을 쓰는 걸까 궁금한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혹시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왜 나한테만 잘해줘요? 어머, 제가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쌀쌀맞게 대하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전부 다요. 아, 제가 그랬어요? 혹시 내가 장애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 내가 막 불쌍하고 막 버려진 강아지 같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고 그녀에게 다그치듯 묻고 말았어요. 제가 말해놓고도 내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였죠. 그녀도 제 말에 당황한 듯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저를 5초 정도 말없이 바라보더군요. 당황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또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나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지 마요. 그게 더 기분 나쁘니까. 전 그렇게 말하고서는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제 휠체어를 못 가게 막더라고요. 차별? 그렇게 생각한 우석 씨야말로 색안경 끼고 바라본 거 아닌가? 난 우석 씨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나도 친절하게 대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기분 나쁘면 이제부터 말 안 걸게요. 그렇게 말하고 선혜 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데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반박도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내 자격지심에 그녀를 나쁘게 몰아간 기분마저 들었어요.
그 후 실제로 선우 씨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아니 일부러 보란 듯이 더 쌀쌀맞게 대하더라고요. 그러다 여직원들끼리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우 씨 말이야. 관상이 기생상 같지 않아? 가만 보면 은근 남자들도 많이 꼬이고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많이 꼬이던데요? 부수별 과장들은 다 한 번씩 찝쩍된 것 같던데? 솔직히 얼굴 반반하잖아요.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밥 먹자 술 먹자 하니 짜증 나겠죠. 아무튼 그래서 저렇게 쌀쌀 맞아졌나 봐요. 나 같아도 그럴 듯. 그래도 회사에서 좀 착하다 싶은 직원들한테는 상냥한가 봐요. 착하긴 개뿔. 나한테 완전 싸가지던데? 어머, 그래요? 근데 요새 선우 씨가 인간성 테스트기라는 말도 있어요. 양선애가 친절하게 대하면 인간성 좋은 사람 인정이라고요. 뭐야? 그럼 난 뭐 인간성 후지다는 거야, 뭐야? 은근 기분 나쁘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내가 많이 오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과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일하다가도 그녀의 행동을 수시로 지켜봤죠. 그러다 보니 자꾸만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럼 그녀는 미간에 주름을 만들고 고개를 휙 돌려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고 저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휠체어를 열심히 굴려 그녀가 간 곳으로 향하는데 모퉁이를 돌자마자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그녀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거든요. 뭐예요? 지금 뭐 하시냐고요? 아, 저기, 아, 화장실에 커피 마시러 갈래요? 저도 모르게 말이 꼬여서 나가고 말았어요. 순간 머릿속으로 화장실 간다고 둘러댈까 하다가 커피 마시러 가자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화장실에 커피 타러 가자고 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 말에 그녀가 웃더라고요. 결국 분위기가 풀어져서 제가 사과를 했고 그녀는 쿨하게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좀 더 친근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퇴근 후에는 그녀가 먼저 제게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죠. 그런 저를 보며 한 무리의 남성들은 막말을 내뱉곤 했어요. 자기도 장애인이었으면 같이 밥 먹었을 텐데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 이야기 일일이 신경 쓸 정도로 제가 속 좁은 사람은 아닙니다. 워낙 그런 일을 많이 겪기도 했고요. 그래도 선혜 씨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평소보다 더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선혜 씨는 오히려 보란 듯이 제게 잘해주곤 했어요. 예를 들면 제 구겨진 옷깃을 순수 펴준다든지 아니면 허리를 굽히고 저와 눈맞춤을 하고 웃으며 대화를 나눈다든지 하면서요. 저는 그녀가 다시 천사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은 커졌고 선혜 씨와의 친밀감도 점점 두터워졌죠. 선혜 씨도 저와 비슷한 마음인 것 같다고 느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귀지도 않는 사이인데 커플링 반지까지 맞춰서 고백을 했어요. 공원에서 산책하며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반지 상자를 열어본 선혜 씨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 고백에 승낙해 줄지 안 해줄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죠.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그녀의 입만을 바라보는데 제 목 뒤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손에는 땀이 흥건히 나고 있었고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땀을 흘려본 건 처음인 것 같았죠.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먼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근데 내가 우석 씨보다 나이 많은 건 알죠?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실 선혜 씨가 많이 동안이긴 했지만
나이가 저보다 3살이 더 많았거든요. 아무튼 그 말은 즉 오케이였고 저는 미친놈처럼 야밤에 공원에서 막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사내에서도 모두 알 만큼 유명한 커플이 되었죠. 남자 사원들은 취향 한번 특이하네 라며 선혜 씨를 흉봤지만 우리 둘은 그런 말들조차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며 웃으며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연애인 6개월 만에 저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마음을 전했어요. 사귀자고 고백할 때보다 더 떨리더군요. 사귀는 것까진 승낙할지 몰라도 결혼은 다른 문제이니 더 겁이 난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그녀가 거절한다면 이대로 헤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컸고 결혼하고 싶은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네요.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예상치도 못한 답이었어요. 그래도 프로포즈는 내가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네. 그래, 우리 결혼하자. 우석 씨만 괜찮다면 말이야. 그때는 그 말의 숨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 바보같이 프로포즈에 성공했다는 기쁨에 취해 있었어요.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대답이었는데 말이죠. 그 당시 저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제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회사에 들어가면 더 바랄 게 없다던 아버지는 종종 제게 여자친구는 있냐고 묻곤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누구가 결혼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하시기도 했고요. 그게 다 제가 연애하고 결혼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속마음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장 먼저 이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연애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서인지 많이 놀라시기도 하셨고요. 인서가 아이 왜 만나는 아가씨 있다고 아빠한테 말을 안 했어? 이 도대체 얼마나 이쁘길래 그렇게 꽁꽁 감춘 거냐? 이거 은근 서운하네. 아이 그나저나 뭐하는 처자야? 직업은 뭐고? 나이는 몇이고? 부모님은 뭐 하신대? 아, 아버지 하나씩 물어봐요. 뭐가 이렇게 급하셔? 아 예쁘냐? 아이 예쁜 거 말해 뭐해? 아버지가 우리 선해 보면 깜짝 놀랄걸? 너무 예뻐서. 아이고 아주 그냥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네. 선우 씨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 성화에 저는 서둘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먼저 식당에 가 계셨고 저는 선우 씨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선우 씨는 평소답지 않게 꽤나 긴장한 눈치였죠. 잘 웃던 얼굴은 어디 가고 미간에 힘을 줬는지 주름까지 져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그늘져 보이기까지 했죠. 선혜 씨, 오늘 같은 표정 처음 보네. 그렇게 긴장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옆집 사는 푸근한 아저씨 같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긴장 풀어. 좋은 사람? 진짜 좋은 사람 맞아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인간성이라는 것도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아들인 우석 씨한테야 당연히 좋은 사람일 테지만 나한테도 좋은 사람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 아버지 정말 그런 이중적인 사람 아니야. 혹시 시집살이 같은 거 걱정돼서 그래? 그런 거라면 정말 걱정하지 마. 내가 중간에서 잘할 테니까. 에이, 선혜 씨가 결혼 전에 걱정이 많은가 보네.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저는 선혜 씨를 안심시킨다고 열심히 말했는데
선아 씨는 도통 표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선아 씨를 아버지께 소개시켜 드린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서 한껏 들뜬 채 식당에 들어섰어요. 예약한 룸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일어나셨고 저와 선아 씨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아유, 오는 길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석 씨 여자친구 양선혜예요.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는데 아버지 또한 평소답지 않은 행동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선혜 씨를 본 순간부터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셨죠. 선혜 씨야 워낙 미인이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선혜 씨까지 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꽤나 미남이셔서 어딜 가나 인기가 많으시긴 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미남이시지? 그러네요. 아버님이 정말 미남이시네요. 아이, 내 나이가 몇 갠데 미남은 무슨. 그런데 우석 씨한테 듣기로는 일을 안 하신다고. 그럼 우석 씨 수입으로 지내시는 건가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제 경제력이나 집안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니 당황스럽더군요. 아이, 선혜 씨, 그건 실례되는 질문이잖아. 선혜 씨 오늘 정말 평소답지 않네. 괜찮다. 이 결혼 앞둔 여자가 이런 거 궁금해하는 거야 당연하지. 오히려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딴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낫다. 말하기 창피하지만 우석이 돌본다는 핑계로 그동안 난 일 안 하고 살았어요. 사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재산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렇지 않았으면 내 아들한테 이만큼 신경 쓰고 살아오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재산 까먹지 않으려고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러니 평생 동안 일도 안 한 게으른 노인네라는 이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그동안 자식 일에 진심이었던 아버지로 봐줬으면 좋겠네요. 물려받은 재산이 꽤 많으셨나 봐요. 그동안 우석 씨 앞으로 들어간 병원비도 한두 푼이 아니었을 텐데. 아버님이 투자 수완이 좋으신가 보네요. 뭐 운이 좋았을 뿐이죠. 선혜 씨는 계속해서 우리 집안과 경제력에 집중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사는 집은 어디인지, 주 수입원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어요. 제가 꽤나 방어적인 성격이라 솔직히 선혜 씨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보고 결혼하려고 마음 먹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엔 그동안 저와 만나면서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선혜 씨의 당돌한 질문들에 아버지가 차근차근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선혜 씨에게 질문들을 했습니다. 먼저 부모님에 대해 물으셨어요. 선혜 씨에겐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눈칫밥 먹으며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아왔다고 했죠. 늘 돈이 궁했고 학비가 없어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가난하고 지켜줄 부모도 없이 살아오다 보니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만만하게 보는 남자들도 한둘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예쁜 얼굴 탓에 겪지 않아도 될 나쁜 일도 많이 겪었어요. 대신 산전수전 겪어온 덕분인지 사람 보는 눈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석 씨 맞는 것 같고요. 아버님이 보시기에 제가 돈 밝히는 여자처럼 보이겠지만 전 솔직히 가난한 사람과 결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버님도 저를 너무 속물 인간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나 당돌한 말이었지만 아버지는 선혜 씨의 그 말을 오히려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시더군요. 아버지는 모질게 살아온 세월을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찡하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반면 선혜 씨는 덤덤한 표정이었죠. 아버지는 우리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하셨고 빠르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불과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었을 때 아버지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중에 자꾸만 전화를 하셔서 예비 신부와 사이는 어떤지, 둘 사이에 별 문제는 없는지 그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별 문제 없었고 우리는 결혼식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아버지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즘 들어 너무 성급하게 결혼 결정한 건 아닌가 싶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사계절은 겪어보고 결혼해야 한다던데. 아버지, 결혼식 이제 겨우 일주일 남았어요. 갑자기 결혼 직전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애가 고아였던 것도 좀 걸리고, 그리고 성격도 좀 당돌한 면이 아무래도 네 짝으로 잘 맞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네. 아버지, 혹시 선애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난번엔 혼자서도 잘 컸다고 대견해 하셨으면서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선애랑 병원 다녀오셨을 때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무슨 일은 그냥 느낌이 이상하게 이 결혼이 내키지가 않네. 아버지, 저 선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앞으로 죽기 전까지 이런 여자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고요. 선애는 저한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에요. 제 말에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는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변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선애를 만났을 때 넌지시 물어봤어요.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날은 아버지가 눈이 불편하시다고 안과에 내원한 날이었어요. 눈이 불편해서 운전이 어려우니 선애가 자신이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죠. 아무튼 그날 일에 대해 묻자 선애는 제 물음에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계속 캐묻는 것도 좀 그래서 더는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물고 늘어져서라도 더 물었어야 했네요. 저는 아버지의 조언을 무시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참석한 하객은 적었지만 저는 그땐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꿈만 같은 신혼생활은 제가 꿈꿔왔던 것과 똑같았죠.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우리는 신혼집을 따로 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살던 집이 제게 맞춤처럼 편한 집이어서 아버지와 합가해서 살게 되었죠. 아내가 흔쾌히 허락해줘서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죠. 아내는 결혼 후에도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후 계약 만료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 직장을 알아보더군요. 그렇게 신혼집에서 1시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운이 잘 풀린 건지 급여가 괜찮은 회사에 정직원으로 들어갔죠. 아내가 좋은 일자리를 구한 건 좋은 일이었지만 저에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일이 많아지는 건지 아내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저와의 잠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함께 한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저를 사랑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면 저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가장 걸리는 건 바로
혼인신고였습니다. 아내가 혼인신고를 미뤘거든요. 우리 결혼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 혼인신고 해야 하지 않아?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난 사람을 믿는 게 좀 어려워. 내가 커온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본능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행동하게 돼. 물론 자기를 안 믿어서가 아니야. 근데 혼인신고하고 나면 자기가 변할까봐 그런 게 두려워. 그러니까 우리 1년 뒤에 그때 하자. 미안해. 결국 아내의 설득에 넘어가 혼인신고를 계속 미뤘어요. 하지만 아내에게 다른 이유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언제나 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상한 점도 무심하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밤중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에 아내와 마신 맥주 때문에 갈증이 난 거였어요. 눈을 뜨고 옆자리를 봤는데 아내가 옆에 없더라고요. 아내도 목이 말라서 중간에 깼나 싶어서요. 저는 휠체어를 타고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내가 없더군요. 저는 거실 화장실 쪽을 확인해 보려고 거실 쪽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 방문 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죠. 아버지가 이 밤에 깨신 줄 알고 아버지 방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방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아내였어요. 잠옷 차림의 아내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 또한 아내가 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여보, 이 시간에 당신이 왜 아버지 방에서 나와? 깜짝이야. 물 마시러 나왔다가 아버님이 물 한 잔만 가져다 달라고 하셔서. 아내는 흩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넘기며 대답하더군요. 어딘지 모르게 조금 당황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살짝 열린 안방 문틈으로 아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슴팍에 난닝구를 잡아당겼다 놨다를 반복하시며 바람질을 하고 계셨어요. 얼굴과 목까지 벌게진 채요. 별로 덥지도 않은 날씨인데 별일이다 싶었죠. 아버지는 곧이어 물잔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키셨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이 밤중에 당신한테 뭘 심부름이나 시키시니? 그러실 수도 있지. 아내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내와 아버지에게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게요. 그날 이후 2번 정도 더 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때는 낮 시간이었는데 제가 잠시 집을 비웠던 날이었어요. 그럴 때면 왜 꼭 아내가 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걸까 싶어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바로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다른 어느 부자들보다도 사이가 더 각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제 눈을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급기야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새벽 운동을 다니며 저와의 아침 식사 시간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와 말이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핑계를 대며 그 자리를 벗어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부러 아내에 관한 이야기로 말문을 튼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상하게 제 아내 이야기에만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아버지, 사실은요, 저희 아직 혼인신고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선혜가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해서요. 저는 일부러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아버지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 선애가 그러자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요즘 굳이 혼인신고 빠야 할 필요 있냐? 요즘 애들은 동거부터 해보고 결혼한다고 하던데 서로 잘 맞으면 그때 혼인신고해도 되지. 저는 솔직히 아버지의 대답에 무척 놀랐습니다. 혼인신고를 왜 아직 안 했냐고 지금이라도 얼른 혼인신고하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다시 되물었어요. 아버지, 근데 선혜가 왜 혼인신고를 미룬 걸까요? 혹시 아버지 그 이유 알고 계세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좀 당황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 표정을 읽으시려는 눈빛 같기도 했어요. 저 또한 아버지를 그런 눈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 부부 일은 부부만 알지. 아버지는 대충 얼버무리시고는 또다시 운동을 가신다며 나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결혼한 후부터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특히 운동은 산책 정도만 하셨던 분이 등산이며 헬스를 다니시는 거였지요. 실제로 아버지는 눈에 띄게 몸이 좋아지셨어요. 몸도 더 탄탄해 보이셨고 한층 젊어지신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얼굴은 그와는 반대셨지만요. 아버지는 어딘가 어두워진 표정이셨습니다. 마치 무슨 고민거리를 안고 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버지, 요즘 저보다 더 몸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운동하신 후로 10살은 더 젊어 보이세요. 자식 10살은 무슨... 그런데 안색이 좀 어두우신데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응? 아예 아니다. 걱정거리는 그런 거 없다. 혹시 만나는 여자분이라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언제라도 환영이니까 아버지 여자 생기면 꼭 소개해 주세요. 제 걱정은 그만하시고 아버지도 이제 꽃길 걸으셔야죠. 저는 아버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반응에 당황하고 말았어요. 뭐냐 이 나이에 무슨 여자야 망측하게 꽃길은 뭘 아무나 걸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겠냐 나 그런 거 관심 없다 넌 네 앞가림이나 잘해 앞으로 나한테 여자니 뭐니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구나 너무 발끈하시는 반응에 제가 다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동안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1박 2일간 속초로 떠나셨어요. 오랜만에 아내와 단둘이 있게 되었죠. 저는 오랜만에 아내와 분위기를 잡으려고 일찍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날 예정에 없던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오더군요. 그것도 술에 잔뜩 취한 채로요. 결국 그날 밤은 외로운 밤을 보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내는 숙취에 힘들어 하더니 간신히 출근을 했습니다. 아내를 챙겨서 먼저 보내고 저도 막 출근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죠. 문자 알림 소리에 제 핸드폰을 확인하니 제 폰이 아니었습니다. 화장대 위를 보니 아내가 핸드폰을 두고 출근했더라고요. 저는 무심결에 아내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에 손이 벌벌 떨려왔어요. 그곳엔 이런 문자가 써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이러다가 우석이가 눈치채겠다. 되도록 빨리 둘 사이 정리해라. 그럼 그때 나도 우석이한테 다 말하고 이 집에서 나오마.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예측이 안 되더군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해서는 안 되는 상상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 외면하려 했었죠. 그날 밤 저는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내가 집에 들어오질 않더군요. 아버지도 여행에서 돌아오실 시간이 지났는데 집으로 오지 않고 계셨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두 사람을 찾아 나서려니 눈앞이 캄캄해져 왔죠. 그러던 중 아버지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버지와 저는 서로의 위치를 알 수 있게 위치 어플을 깔았었어요. 저의 불편한 몸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실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서로 길이 엇갈려 헤맨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저는 그 어플이 떠올라 얼른 위치 확인부터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위치는 집 근처 어느 모텔이었어요. 이상하게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아버지께 여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군요. 저는 급하게 휠체어를 끌고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얼마나 급히 갔던지 땀이 뻘뻘 났습니다. 저는 위치 어플이 가리키는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지금 내가 큰 오해를 하고 있고 아버지께 신뢰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요. 저는 모텔 앞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요. 제가 모텔 건물을 삥 돌아가며 들어갈 방도가 있나 찾던 중 한 커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아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마주 앉아 있는 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 옆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요. 그 다음엔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두 사람이 모텔에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전봇대 뒤에 서서 몰래 두 사람을 지켜보았어요. 아내가 화가 난 얼굴로 아버지께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고 아버지는 괴로워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두 사람이 있는 카페로 들어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워낙 조명이 어둡고 자리마다 칸막이가 쳐 있는 카페여서 들키지 않았어요. 저는 대충 아무 음료나 시키고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듣게 된 첫 마디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이제 쇼는 그만하고 당신이란 매사에 당신 아들한테 밝혀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는 시아버지인 사람에게 반말로 간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분위기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예상치도 못한 둘의 대화에 제 미간 주름에 잔뜩 힘이 들어가더군요. 이거 받아라. 일단 제일 빨리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3억 조금 넘을 거다. 겨우 이런 푼돈에 뭘 어쩌라고? 난 당신 재산 전부 다 가져야 기분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뭐 푼돈. 이 자그마치 3억이야. 겨우 3억이겠지. 싫으면 이제 그만 당신 아들한테 다 털어놓는 게 어때? 내가 누군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당신이 당신 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만. 알겠다. 아야 알겠다고. 내가 어떻게 할까?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말했잖아.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아참, 당신 아들은 빼고. 저는 너무나 무례한 아내의 태도에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물론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으니 휠체어를 끌고요. 그런데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가 아내 곁으로 다가가더니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두 손을 포개어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었어요.
아버지가 새 며느리에게 무슨 큰 잘못을 했기에 저렇게 큰 돈을 내밀고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게다가 무릎까지 꿇고 잘못을 빌다니요. 이미 너무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아내의 반응은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아, 이거 은근 기분 좋네. 뭐 더 보여줄 거 없어? 근데 이러는 거 하나도 소용없어. 내가 원하는 건 진실 규명이니까.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휠체어를 끌어 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붙잡는 손에 놀라 저를 쳐다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야, 네가 여기 왜? 우서가,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 아버지, 일어나세요. 도대체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 앞에 무릎까지 꿇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막대 먹은 짓이야? 막대 먹은 짓? 그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버지가 했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뭘 어쨌냐고. 뭐 아버지가 그 뭐냐 성추행이라도 한 거야? 뭐? 겨우 성추행? 엉덩이 좀 만지고 가슴 좀 찝쩍대는 그런 거? 아니,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봐. 그보다 더 끔찍한 짓이니까. 그냥 말하라고. 아니 그냥 아버지가 말해보세요. 도대체 뭔데 그래요? 성폭행 아니죠? 아버지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내가 아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말씀해 보시라고요. 설마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해 보시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어떤 단어에 놀란 듯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재밌다는 듯 말하더군요. 정답. 나왔네, 정답.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고 카페 주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카페 주인은 놀란 눈이 동그래지더니 고개를 돌리더군요. 카페 주인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있었지만 소란스러운 우리의 입으로 놔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겠죠.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막장 집안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단 아버지에게 아내에게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냥 여기서 얘기하자더군요. 그리고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말 안 해요? 내가 알까? 왜 우석 씨가 다리 병신이 돼서 평생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내가 말해주냐고요. 그만. 내가 이야기하마. 참, 우리 불쌍한 엄마 얘기랑 우리 집 돈 이야기도 빼지 말아요. 듣는 피해자 서운하니까. 그렇게 시작된 아버지의 이야기는 믿기 힘든 얘기였습니다. 우소가 미안하다. 네 다리 이 못난 아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우리 세 식구는 참 행복한 가족이었다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불행이 찾아왔지만 아버지 덕분에 역경을 딛고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그 교통사고 내가 입으로 낸 거다. 그럴 리가 없어요. 사고를 입으로 내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버지가 저 죽이려고 입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리 없잖아요. 아버지가 왜요? 저를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너 말고 네 엄마.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며칠 전 꾸었던 꿈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께는 말씀드린 적 없는 꿈이었어요. 저는 종종 사고가 났던 날의 일을 꿈으로 꾸곤 했어요.
그 꿈속에서 엄마와 아빠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인지 그저 꿈일 뿐인 건지 구분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게 그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네 엄마랑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네 엄마가 우리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거든. 아버지는 힘들게 한자 한자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내가 끼어들었죠. 바람 폈어. 당신 엄마랑 우리 아빠가. 늘 엄마는 현모양처였고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였어요. 그런 엄마가 바람나 가정을 버리고 간 여자라는 사실을 아내의 입을 통해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 네 엄마가 그 남자한테 가겠다고 해서 너무 화가 났다. 아직 어린 널 두고 이 사랑하는 남자 찾아 떠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눈이 안 돌겠어. 그래도 그러면 안 됐는데, 정말로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순간 미쳤었나 보다. 그래서 네가 대신 벌을 받았나 봐. 아버지는 엄마와 차를 타고 가던 중 싸우다가 엄마 쪽을 향해 일부러 핸들을 틀었다고 했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순간 아차 싶었다. 내가 눈이 돌아서 뒷좌석에 있던 네 생각을 못했던 거야.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후회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 네 몸이. 아버지는 괴로워하며 흐느껴 우시더군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 몸이 하반신 마비가 된 게 아버지 때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운 나쁜 교통사고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도 운이 나빴을 뿐이다 라고 늘 말해왔으니까요. 제게 애써 기억해내지 말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다치게 한 것도 모자라 일부러 엄마를 죽게 하려고 차 사고를 냈다는 아버지의 말이 더 귀에 거슬렸어요. 아버지란 사람에 대해 공포감이 몰려왔죠.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돌리자 아내가 제 휠체어를 잡아 세우더군요. 아직 내 얘긴 시작도 안 했어. 내가 왜 당신 아버지 재산을 전부 가져야 하는지 당신도 알아야지. 재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사실 저는 아버지가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병원비를 대고 제 수발을 드는 데만 모든 시간을 쓰실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재산 우리 아빠 재산이야.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 엄마 재산이었지. 아내에게서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아내의 엄마는 원래부터 몸이 약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낳고 나서는 더 약해졌다고 했죠. 결국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었고 끝내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아버지가 엄마 병간호를 열심히 해서 주변에서는 칭찬이 자자했다고 했어요. 이를 보던 간호사는 남자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고 아내를 잃은 남자를 위로해줬다는군요. 그 후 두 사람은 사랑을 키워갔다고 했어요. 아내의 엄마는 남편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고 떠났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내를 위해 헌신적으로 병간호를 하던 남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거였죠. 남자는 간호사와 새로운 시작을 원했고 재혼까지 생각했대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간호사는 유부녀였고 자식까지 가진 여자였죠. 남자는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간호사에게 모두 주는 걸로 결혼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간호사가 바로 저의 엄마였던 겁니다. 재산을 받아낸 엄마는 자기 가정을 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다
죽음을 맞이한 거였어요. 엄마가 죽자 그 남자도 스스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남겨진 남자의 딸은 외톨이가 되었대요. 그나마 있던 재산을 친척들이 다 뜯어갔고 결국 고아원으로 보내줘야 했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지금 저와 아버지 앞에 선 거였어요. 고아원. 그 끔찍한 곳에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버텨왔어. 네가 누리던 모든 것들, 그거 전부 우리 엄마 돈이었어. 애초에 너네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접근한 이유가 우리 엄마 돈 때문이었으니까. 하긴 자기 남편이 음악만 좋아하고 일엔 관심도 없는 가난뱅이니까 탈출하고 싶었겠지. 우리 아빠는 그저 손쉬운 먹잇감이었을 테고. 기억도 잘 안 나는 엄마지만 누가 내 엄마를 비난하는 걸 들으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누군가 이 얘기를 부정해 주길 바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은 아내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듯 보였어요. 근데 당신 처음 본 날 마음의 위로가 좀 생기더라. 하반신 마비가 돼서 자기 아빠 벌을 대신 받고 있는 걸 보니까 그동안 내가 받은 고통도 좀 덜어지는 것 같더라고. 아, 나만 고통받고 있던 게 아니라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 이제 더 말 안 해도 내가 왜 이 집에 들어왔는지 알겠지? 아내는 아버지에게 집 처분과 함께 받은 재산을 달라고 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이제야 왜 아내가 나와의 잠자리를 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왜 혼인신고를 미뤘는지도요. 아버지는 울고 있는 제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탁 쳐버리고는 그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하체가 병신인 제가 달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천천히 휠체어를 옮기는데 제 처지가 더 처량하게 느껴졌죠. 모든 게 아버지 잘못만 같았어요. 아니, 엄마랑 아버지 다 같았죠.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팔을 붙잡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다 말했으면 됐잖아. 우리 엄마가 바람 폈고 재산도 다 가져갔으니 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병신 같은 나한테 벌 받아서 쌤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달게 갔으면 됐잖아. 힘들게 연애는 왜 하고 결혼은 왜 했어. 내가 결혼하자고 했어도 거절했었어야지. 아니, 사귀자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지. 나 가지고 노는 재미로 결혼한 거야? 아내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떠나버렸어요. 이혼이고 뭐고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죠.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삼아. 그러니까 제발 나쁜 생각은 하지 마라. 아버지는 제 손에 들린 소주병과 수면제를 조심스레 뺏어가셨어요. 그 후로 저는 휴직을 냈어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동안 제가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계속 떠올라 지나갔습니다. 끔찍한 진실을 듣던 날의 카페 모습,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던 날 수줍게 웃던 아내, 아내에게 프로포즈하던 내 모습, 아내와 탕비실에서 티격태격 하던 일, 내 취업 소실에 만세 삼창을 외치며 뛰시던 아버지, 땀을 뻘뻘 흘려가며 내 재활을 돕던 아버지, 학교 다닐 적 내 옆에 따라다니던 아버지, 단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던 아버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제 인생에 피식피식 웃음이 나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진 아버지가 제 방으로 식사를 챙겨다 주는데 아버지 주름진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다부진 손으로 나를 들어 옮겼던 게 몇 번인가 생각해보니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더군요. 저는 새 집을 구했어요. 거실이 딸린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속죄하며 사세요. 그런데 전 아버지 몸에서 살 자신 없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의 이별을 택했어요.
지금은 지난 일을 잊으려 무던히 바쁘게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얼마 전 이사를 가면서 아내의 남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다니던 직장에 전화를 해보았어요. 이미 휴대폰은 없는 번호라고 나왔거든요. 예상은 했지만 그만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물건은 지갑이었어요. 그 안엔 아내의 주민등록증도 들어있었죠. 홍지은, 아내의 진짜 이름이었어요. 지갑 속엔 아내의 진짜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한 가족이었어요. 누가 이 사진을 보고 이런 비극적인 사연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온 아내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잘 살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 자수했다고요. 경찰에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더군요. 아버지는 재산을 정리하고 지방에 내려가셨어요. 가끔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경비 일을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답장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궁금하네요.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에게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